자, 이번 시간에는 식품위생 관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식품위생에 대한 것들은 기본적으로 어떤 여기 위생에 대한 지식이라든가 알고 있는 부분들이 많겠지만 또 단체급식소에서는 이 식품위생 관리에 대한 것이 소홀하다면은 그 전에 어떤 모든 급식들이 다 영양적으로 우수하고 기호성을 돋구고 그 가격 면에서도 적절하고 한다 할지라도 위생이 어떻게 수반되지 않으면은 무의미한 일이라고 생각할 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이 위생관리에서 제가 발췌를 해서 녹음을 다시 좀 녹음이 아니라 이렇게 문제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식품위생의 정의가 가장 옳게 설명된 것은 어떤 것인가 했을 때, 식품위생이라는 것은 식품위생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우리가 기본으로 할 때에 식품이라든가 식품 첨가물, 기구, 용기, 포장 등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음식에 관한 모든 위생을 말한다 해가지고 여기 식품, 식품 첨가물, 기구, 용기, 도구 이런 거 다 대상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정답 5번이 되겠고, 식품위생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국민의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식품 영양의 질적인 향상을 도모하여서 국민 건강 정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식품위생법에서 일단 검체를 농도별로 실험동물에게 1회 투여한 다음 1 내지 2주 정도 관찰하고 반수치 사랑 이러한 어떤 검체를 주었을 때 절반이 죽는 그런 치사량을 구하기 위한 독성시럽법은 무엇인가? 레드도스라고 그래갖고 바로 이 LD50으로 나타낸 거죠. 그죠? 그러면은 이거는 급성 독성에 대한 것이 실험입니다. 그래서 이 급성 독성은 실제 식품에서 섭취하는 양보다 많은 양을 사실 투여를 하고 여기에서 절반이 죽는 그런 양을 구하기 위해서 하는 독성 테스트가 바로 여기 LD50에 대한 테스트 급성 독성 실험입니다. 경구 투여, 입으로 먹어서 투여하는 것에 대한 반수치, 여기 나오네요. LD50, 그죠? 에 대한 설명으로서 옳은 것은 무엇인가 했을 때에 LD50은 실험 동물의 체중 1kg당 미리그램이나 혹은 마리크로그램을 나타내는 것이 보통인데 LD 값이 적을수록 독성이 강하죠. 왜냐하면은 적게 먹었는데도 반수 치사량이 된다는 것은 결국은 치사량이 아주 독성이 강하다는 얘기가 되겠죠. 근데 LD 값 50의 값이 몸 킬로그램당 30mg 이하이면은 독약이고 또 300mg 이상이면은 또 극약이고 300mg 이상이면은 300mg이면은 극약이고 그 이상이 되면은 보통 약으로 구분한다 해가지고 정답은 1번이 됩니다. 이게 조금 먹었는데 이게 작을수록 그 독성이 강한 그런 것이 되겠다. 반수치사량이 작을수록 독성이 강하다는 거. 독성 실험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적어도 2종류 이상의 동물로 최대 무작용량을 구해야 하지만 개나 원숭이는 1년 이상 사육해서 하는 실험 방법은 무엇인가 했을 때에 경구만성 독성 실험이 되겠는데 최대 무작용량, 최대한으로 어떤 작용을 하지 않는 그런 양을 구할 때에 흰쥐는 2년에서 2.5년, 마우스는 1.5에서 2년, 개나 원숭이는 1년 이상 사육을 하는 그런 독성 실험이 됩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식품 첨가물의 안전성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사람의 일일 섭취량, 섭취 허용량 ADI를 구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했을 때에 이 같은 경우에는 최대 무작용량, 맥시멈 노 이펙트 레벨이라고 그래갖고 MNEL 최대 무작용량을 구하고 이게 안전계수 보통 100분의 1을 하고 사람이나 종족 간에 또 차이가 있겠죠. 그리고 개체 간 어떤 노인인가 어린이인가 건강한 사람인가 이에 따라서 다 또 틀리게 되고 이런 것을 모두 합쳐서 구하는 것이 바로 일일 섭취 허용량이라고 ADI입니다. Acceptable Daily Intake, Acceptable Daily Intake라고 해갖고 이걸 구하는 양은
6번에 이게 4번이 됩니다. 동물의 최대 무작용량의 안전 개수 100분의 1을 곱하고 여기에 평균 체중을 곱한다는 거. 이게 그냥 외울 수밖에 없겠네. 그죠? 외우고.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무엇인가 했을 때에 곰팡이의 최적 정식 온도는 33에서 38도이다. 좀 높죠. 보통 25에서 30도씨가 가장 적정. 요즘 같은 온도에서는 곰팡이가 아주 잘 정식을 합니다. 그다음 모든 부패균 공기에 있어야만 정식을 할 수가 있다. 아니죠. 현기성균도 있죠. 그죠? 뭐 크로스트리디움, 보툴리듐균과 같은 것들은 공기가 없는, 공기를 싫어하는 그런 뭐 레트로트 파우치라든가 통조림이라든가 병조림에 해당되는 그런 들어있는 균들은 공기 없어도 됩니다. 공기라는 거 산소를 뭐 일단은 공기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산소 필요량을 얘기하는 것이 되겠죠. 폐류의 부패는 주로 공기 중의 미생물들에 의해서 발생을 한다. 주로 이제 수중 미생물들에 의해서 발생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식품을 가열한 후에도 또 보존할 수 있겠고, 식품을 저온에 장기간 보관하면 곰팡이가 번식할 가능성이 있다. 저온에 저장을 해도 장시간 동안 보관을 하면은 곰팡이가 번식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미생물은 어떤 뭐라 그래 곰팡이는 포자로서 이제 또 형성되어지기 때문에 겨울에도 장시간 오래 보관하면 곰팡이 같은 게 생길 수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식품을 가열 조리한 후에도 생겨날 수 있는 미생물은 포자를 형성하지 않는 겁니다. 형성하죠. 그래서 남아 있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고, 세균에 대한 설명으로서 옳은 것은 어떤 것인가 했을 때 세균은 그람 음성분 보통 뭐 대장균군 같은 것하고 그람 양성분은 포도상구균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저온균은 0도에서 25도, 중온균은 25에서 40도, 고온균은 45에서 뭐 거의 뭐 75, 80까지도 있을 수 있는데 이런 저온균, 중온균, 고온균이 있다. 물론 냉온균 같은 것도 있고 혼행성균도 있잖아, 그죠? 수분 활성도는 0.7에서 0.8대가 활발하게 정식을 한다. 수분 그 다음에 최적 pH는 4에서 이게 산성이죠. 중성에서는 잘 생육하지 않는다. 최적 pH는 중성에서 잘 발생을 합니다. 보통 pH 7 부근 김치, 식초, 요구르트 등 발효식품 제조에 이용하기도 한다. 물론 이용하죠. 응? 김치, 식초, 세균 그죠? 이게는 뭐 이러한 경우에는 발효식품에 이용되는 뭐 요구르트 유산균과 같은 경우 이거는 고초균, 김치 유산균. 최적 pH는 중성이다. 그 다음에 산은 어떤 산성이기 때문에 안 되고, 수분 활성도는 보통 뭐 0.96에서 0.99 정도가 세균이 잘 번식을 합니다.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식품으로 인해서 생기는 건강장애 원인 중에서 유기성인 것은 어떤 것인가? 사기튼 감자, 지나치게 구운 생선, 그 다음에 농약을 많이 뿌린 채소, 그 다음에 푸른 곰팡이에 오염된 쌀, 싹시톡신이 함유된 홍합, 싹이 든 감에 솔라닌이라는 독성 물질이 있대고, 지나치게 구운 것, 이거는 유기성으로서 지나치게 구운 것은 뭐 이렇게 뭡니까 아민류가 생성되나요? 보통 니트로소아민과 같은 화합물이라든가 탄화 생성물 중에서도 벤조피렌 같은 것도 생성되고, 특히 벤조피렌은 많이 이렇게 태운 거, 참기름, 들기름, 그 다음에 뭐 벤조피렌 뭐가 있죠? 또 콩 같은 것도 많이 볶았을 때 그런, 또 커피콩 같은 거 그런 경우에 유기성이고, 농약 많이 뿌리면은 잔류 농약이 문제가 되겠고, 곰팡이에 오염된 쌀은 뭐 이거는 시트리닌이라든가 이런 곰팡이 독이 되겠고, 삭시톡신도 독이 되겠고, 이건 이제 자연성 어떤 독이 되겠고, 유기성인 것은 실제적으로 식품 제조 저장 과정에서 생성된다든가 또 섭취하면서 무독에서 유독으로 생성되는 그런 유해성 물질이 되고, 가열 산화된 유지라든가 니트로소 화합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되기 때문에 정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유기성. 그리고 내인성, 외인성 이렇게 해가지고 식품 자체에 어떤 유해인자가 발생되는 건 자연독이라든가 뭐 식이성 알레르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겠고, 외인성은 식품 원료 자체에는 함유 안 되지만 이것을 생육한다든가 키운다든가 생산한다든가 제조 유통할 때에 생성되어지는 것들을 볼 수가 있겠죠. 자, 다음은 최근 10년간 우리나라 식중독 발생 건수와 환자 수 증가 추세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어떤 것인가 했을 때 우리나라 최근에는 거의 뭐 지구 온난화 때문에 5월부터 9월까지 식중독 발생 건수가 이제 그 많아지게 되고 개월 수가 확대되는 그런 그 현상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사건당 환자 수가 증가하고 있고 일반적으로 라면, 제과, 제빵 제품은 건조식품이라든가 식중독 발생 원인이 많이겠죠. 그 다음에 과거에 비해서 어떤 그 식중독 보고 건수가 많아지게 됩니다. 여기 보면은 발생 건수와 환자 수는 최근 식품 위생 상태가 나빠지고 있음을 나타낸다. 그건 아니고 식품 위생 상태는 좋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식중독 발생 특징은 사건당 환자 수가 감소하고 발생 건수가 증가한다. 아니죠. 발생 건수는 적으면서 동시다발로 많이 발생을 하고 식중독 발생이 높은 거는 보통 최근에는 5월에서 9월 정도로 이렇게 지구온난화 때문에 더위 하절기가 좀 길어졌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섭지 장소별 식중독 발생은 집단급 식소에서 발생 비율이 50% 이상 차지를 하고 그 다음 특히 학교에서 발생할 비율이 높죠. 그 다음 식중독 발생 원인으로는 육류, 가공품, 어패류 및 가공품 이 중에서 라면, 제가 이런 것들은 건조 제품이기 때문에 아니죠. 정답 드렸는 엔테로코커스 퍼컬리스라는 바로 냉동식품의 오염 지표로 삼을 수 있다는 것. 여기 있네요. 냉동식품의 분변 오염 지표로 삼는 것은 바로 여기 있는 그 엔테로코커스가 되겠습니다. 허슬리커스. 대장균군의 이콜라 여부는 일반 식품이라고 했죠. 대장균군의 정성시험 3단계 순서대로 나열하면 어떤 것인가? 있는가 없는가를 알아보는 것이 정성식품이고 정량은 있으면 얼마 정도가 있는가를 알아보는 게 정량식품이잖아요. 그러면 이 정성식품은 먼저 추정 실험을 하고 그 다음에 확정 실험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완전 실험을 하고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고 정상적으로 가열조리한 식품에서 대장균군이 다량 검출되었을 때 이를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가장 옳은가를 봤을 때는 식품 조리 후의 취급이 불결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가열조리를 다 하고 난 다음에 생겨났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전에 이 대장균군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가열조리하기 전의 경우에는 열에 의해서 웬만하면은 다 사멸되어지는데 조리한 후에 나타났다면은 취급 후에 불결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멸균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멸균은 모든 미생물을 죽여버리는 거, 사멸시키는 거, 무균 상태로 만드는 것이 되니까 3번이 되겠습니다. 자외선 살균법의 특징은 옳은 것, 조사치가 난다. 아니죠. 그 다음 투과력이 낮습니다. 표면만 살균됩니다. 잔류 효과가 없다. 잔류는 되지 않습니다. 푸몬이 상승한다. 푸몬이 상승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자유기, 프리레디칼을 생성한다. 프리레디칼을 생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유효스는 단지 이제 표면 소독하기에는 좋고 내부를 소독하기 살균한다든가 이런 게는 좀 어렵다. 그래서 자유효선 살균기를 사용하는 컵이라든가 뭐 물컵 같은 거 자외선 살균법은 투과를 하지 않기 때문에 항상 물컵 같은 것을 엎어 놓는 것이 아니고 바로 반듯하게 놔서 그 컵 내부가 소독될 수 있게끔 해줘야 된다는 것. 자외선 살균에 대한 설명으로서 옳은 것은 어떤 것인가 했을 때 바로 자외선 살균은 처리 후에 잔류 효과가 없다. 행주 도마 소요구대 적당하다. 그 다음 살균력이 가장 강한 파장은 2600 온고스트롱 정도가 됩니다. 원래 엄격하게 2537 온고스트롱 정도가 되는데 2600 정도. 자주 살균하면은 균의 내성이 생기 효과가 떨어진다. 이건 상관없고 투과력이 약하기 때문에 식품 살균에 이용하지 않죠. 이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같은 경우에 그 5번이 되겠고 다음 가열살균법과 그 살균 조건에 대한 관계에서 옳은 것은 어떤 것인가? 저온살균법은 보통 얼마입니까? 63도에서 65도씨에서 30분 정도입니다. 건열살균법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보면 160도에서 1시간 요거는 맞는 조건이고 고압 증기 멸균법은 121도씨에서 약 15에서 20분간 합니다. 그 다음 고온 단시간 순간살균법은 72에서 75도씨에서 15초에서 16초 정도. 초고온 순간살균은
130에서 150도로 해가지고 0.5 내지 한 2초간 해당이 됩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건열 살균법은 160도에서 1시간 정도를 살균을 한다는 거. 그 다음에 화학물질의 소독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에 대한 설명으로서 옳은 것은 어떤 것인가 되었대. 온도가 낮을수록 효과가 크다. 그 다음에 온도가 높을수록 크죠. 그 다음에 감수성은 균주와 상관이 없다. 상관이 있죠. 균주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 다음에 접촉기간이 짧을수록 효과가 크다. 접촉시간이 길어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유기물질이 있을 때 효과가 증가합니다. 유기물이 있으면 효과가 감소됩니다. 거의 뭐 잘 안 나타난다는 거. 예를 들어서 우리 그 역성비누 같은 경우에는 이 유기물질이 있으면은 효과가 거의 없습니다. 동일한 농도라도 pH에 따라서 효과가 달라질 수가 있죠. 그래서 pH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것.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조리하기 전에 손의 소독에 가장 적당한 계면활성제는 어떤 것인가 되어져 있는데 승홍, 알코올, 탄산, 크레졸, 역성비누죠. 소독에 해당되는 거. 역성비누 혹은 양성비누라고 하는데 의학용어로 강범위하게 사용을 하고 식품 제조 시설에 세정이라든가 살균 제조 이용이 됩니다. 석탄산하고 크레졸과 같은 경우에는 방향성 화합물이기 때문에 보통 한 3 내지 5% 사용을 하고 알코올이라든가 포르말린 같은 경우에는 지방적 화합물로서 소독제로 사용이 되어집니다. 소독제의 살균력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는 물질은 무엇인가 했을 때 석탄산수가 기준이 되어집니다. 소독제의 기준. 다음 중 소독제와 그 살균 효과와의 관계가 옳은 것은 어떤 것인가 되어 있는데 이 알코올은 산화작용, 소독제. 알코올은 뭐라 그럴까요? 어떤 거 단백질 응고를 시킵니다. 그 다음에 단백질 응고시키는 거는 뭐 성홍이라든가 포르말린이라든가 크레졸이라든가 석탄산이라든가 알코올이 되겠고 산화작용을 하는 것들은 가산화수소라든가 가망간산 칼륨 이런 것들이 되고 단백질과 화합물을 형성하는 것은 염소라든가 요드 강산이라든가 강알칼리의 작용에 의해서 단백질을 변성시키는 것은 중금속 염류입니다. 그 다음에 세포를 손상시키는 것은 이제 역성비누라든가 페놀이라든가 크레졸이 있기 때문에 정답 역성비누 같은 경우는 세포막을 손상시키는 그런 작용으로서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소독제에 관한 사용에서 옳은 것은 어떤 것인가? 석탄산 개수가 낮을수록 소독 효과가 크다. 아니죠. 가산화수소는 창구나 발효실의 소독에 사용한다. 그 다음 양성비누 혹은 역성비누는 일반 비누와 함께 사용하는 살균력이 저하됩니다. 에틸알코 농도는 100% 수용액이 70%보다 효과가 크다. 70%죠. 자염소산 나트륨을 생성하여 살균작용이 나타나는 것에서는 자염소산 나트륨이나 표백분이 있다. 이거야 되겠죠. 그래서 에틸알코올은 70%고 석탄산 개수 같은 경우에는 높을수록 효과가 크고 역성비누는 일반 비누와 같이 사용하면 효과가 없습니다. 거의. 채소, 과일 및 도마 등의 소독에 가장 적합한 살균제는 어떤 것인가 했을 때 바로 자염소산 나트륨이 되겠죠. 우리가 말하는 락스,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락스와 같은 것들. 죄송합니다. 에틸알코올의 살균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서 옳은 것은 어떤 것인가 되었을 때 에틸알코올은 효소라든가 균체 단백질을 변성하고 탈수시켜서 미생물을 살균을 합니다. 그리고 70% 이상에서 높은 살균력을 내고 일반 세균의 생세포라든가 결핵균, 바이러스에는 강한 살균력을 나타내지만 포자하라든가 사상균에 대해서는 살균 효과가 적습니다. 그리고 단백질 공존할 때는 살균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29번은 포자와 사상균에 대해서 살균 효과가 적다는 것. 그 다음 식품 공장에서 반려조와 배관 등의 시설을 살균 소독하는데 적합한 소독은 어떤 것인가 했을 때에 전기소독법입니다. 건열, 열탕, 방사선, 알코올 이건 아니고 반려조하고 배관 같은 거는 전기로서 소독을 함으로 해서 소독이 이루어질 수 있고 이러한 것들은 보통 CIP 세척을 하고 난 다음에 전기 소독을 합니다. 클리닝 인 플레이스라고 해갖고
그 안에서 부착되어 있는 것을 전부 CIP 한다 그래서 배관 청소하고 그 다음에 소독을 하고. 역성 비누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몇 번 했죠, 그죠? 일반 비누와 함께 사용하면 살균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역성 비누는 해리해서 양이온을 내기 때문에 양성 비누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극이 없고 부식성이 없기 때문에 피부라든가 식기 소독에도 적합하고, 결핵균이라든가 포자 간염 바이러스에는 살균력이 낮아서 일반 비누하고 또 병용하면 안 되고, 자극성 부식성이 있어서 아닙니다. 이거 없어서 손소독에 적합하고, 그 다음에 미생물의 세포막을 손상시키고 단백질을 변성시켜서 살균 효과를 나타냅니다. 31번에 4번이 되겠고, 우유의 살균, 저온 살균이 잘 되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우유 중에는 슈가 테스트, 카제인 테스트, 락토즈 테스트, 캐탈라지 테스트, 포스페이트 테스트, 포스포타제 테스트, 이제 인지질 분해시키는 요소인데, 이 우유 중에 포스포타제 이거는 61.7도씨에서 30분 동안 가열을 하면은 대부분 파괴가 됩니다. 그래서 62.8도씨에서 약 30분이라든가 71.1도씨에서 약 5초라든가 이렇게 가열하면 완전히 파괴되기 때문에 우유가 저온 살균이 잘 됐는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포스포테이지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뭐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여기 저온 살균을 하는 거. 그래서 보통 우유가 고온 단시간 살균법으로서 72에서 75도씨 한 15 내지 16초 정도 가열 처리를 하고, 저온 살균은 62에서 65도씨에서 30분간, 그 다음 초고온 순간 살균은 130에서 150도씨에서 0.5 내지 2초간 가열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우유 신선도를 나타내는 검사에서 옳은 것은 어떤 것인가 했을 때에, 보통 뭐 신선도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자비 실험이다, 산도 실험이다, 알코올 실험이다, 메틸렌 블루 환원 실험이다, 레자주린 환원 실험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메틸렌 블루 환원 실험 이런 것들이 됩니다. 그 다음 일반 세균수를 측정하는 그 어떤 그 의미는 뭔가 하면은 식품의 신선도를 판정하기 위해서입니다. 2번. 식품의 변폐와 관련해서 식품과 원인 미생물의 연결이 옳은 것은 어떤 것인가 했을 때, 육류세균, 곡류세균, 감귤류, 효모, 통조림, 곰팡이, 어패류 곰팡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변폐에 주로 관계되는 곡류가 이제 곰팡이가 되죠. 육류는 육류라든가 어패류와 같은 것들은 미생물이 되어지겠고, 그죠? 미생물 되고, 감귤류 같은 경우에는 푸른 곰팡이 같은 것들이 문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통조림은 보통 포자를 형성하는 현기성 세균과 같은 것들이 되는 미생물이죠. 그죠? 어패류도 마찬가지 세균이 되어지니까 정답 1번. 어류의 부패와 가장 관계가 깊은 것은 무엇인가 했을 때, 어류는 실제적으로 그 이콜라이, 에스첼리치아 콜라이는 대장균군의 어떤 이렇게 대장균 부패, 식품 오염들을 측정하는 기준이 되고, 살모넬라, 그 다음에 뭐 마이크로코커스, 슈도모나스, 스테필로코커스 어리어스 이렇게 돼가지고, 슈도모나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보면은 어패류의 부패에 많이 관계를 합니다. 그리고 부패 중에서 현기성균과 같은 경우에는 뭐 크로스트리디움 속 같은 것이 있고, 호기성에는 슈도모나스라든가 뭐 마이크로코커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세라티아가 있는데, 어류 부패에는 주로 슈도모나스가 관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강의가 되고, 물론 그 뒤에 많이 있습니다.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뭐 어떤 그 특정 물질은 무엇인가 했을 때 뭐 히스티딘이 히스타민화돼서 생긴다. 뭐 부패 감별하는데 휘발성 염기질소, 초초나 얼마나 이렇게가 위생이 되게 많은데, 아마 여기까지만 제가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요번 시간에 또 있네요. 다음 중 잠재적인 위해 식품에 대한 설명으로서 옳은 것은 어떤 것인가 했을 때, 잠재적 위해 식품은 수분 함유량이 높고 단백질 함유량이 높은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3번이 되겠고, 단백질 식품이 부패할 때 주로 형성되는 물질로서 옳은 것은 어떤 것인가 했을 때, 암모니아라든가 아민이라든가 메칠 메르캅탄, 페놀, 크레졸, 인돌, 스케톨,
황화수소 약간 좀 뭐라 그럴까요? 달걀 삶을 때 나는 냄새라든가 이런 것이 되겠고, 에틸알코올 같은 경우에는 에탄올, 에틸알코올은 탄수화물이 발효되었을 때 이래 주로 생성되죠. 그래서 이거는 암모니아가 주로 된다는 거. 에스테르 같은 경우에는 에스테르 이건 아니고, 부패육 측정 방법으로 쏘는 것은 어떤 것인가 했을 때 40번에는 휘발성 염기질소를 측정을 하게 됩니다. 뭐 상가, 회분, 과산화물, 조단백질 이거 다 이거는 일반적으로 이제 체크하는 거고, 상가 측정법은 그 지방이 그렇게 기름이 많이 산비되었는가를 알기 위해서 상가를 측정하는데, 보통 일반적인 그 튀김 기름은 상가가 3 이하가 되어야지만 사용 가능하다고 공정에 나와 있습니다. 식품은 선도가 저하될 때 부패 초기까지의 단계를 잘 관리하는 것이 식품위생상 매우 중요한데, 다음 중 초기 부패를 감별하는 방법으로서 옳은 것은 어떤 것인가 되었을 때, 부패와 생균수가 대체로 일체 pH는 6.2에서 6.5 약간 약산성이 되고, 그때가 초기 부패 단계고, 단백질은 일반 성분을 이제 분석할 때로 되어져 있는데, 단백질 정량을 이제 단백질 정량 생균수를 측정해 가지고 이렇게 보통 감별을 하죠. 생균수가 얼마이다. 그래서 초기 부패에는 뭐 30에서 뭐 초기 부패의 양, 초기 그 생균수의 양을 측정을 하면 되겠네요. 생균수가 보통 그 10의 5성 정도가 이제 식품 1g당 10의 5성 정도가 안전한 범위에 들어가게 되겠고, 그 다음에 뭐 10에서 뭐 7 정도는 부패, 초기 부패, 10에서 9에서 10에서 10성 정도가 되면은 부패 단계, 이렇게 해서 여기서 생균수 측정하고, 그 다음에 초기 부패 단계 같은 경우에는 바로 여기 7에서 뭐 8성 정도 되고, 이렇게 9에서 10성 정도가 되면은 부패가 많이 진행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균수가 10에 5성, 4성, 5성, 5성 정도는 그냥 안전한 단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해삼 어류의 부패 판정 시 초기 부패 어류의 트리메치라민 함량인 기준은 어떤 것인가 했을 때, 보통 3 내지 4mg %를 봅니다. 식품 부패를 감별하는데 초기 부패 시 휘발성 염기질소량을 얼마 정도로 잡는가 했을 때에 초기 부패 단계는 30에서 40mg%입니다. 5에서 10 정도가 되면은 신선한 것이고, 보통은 15에서 한 25 정도가 될 때에 보통 선도입니다. 여기서 4번이 되겠고, 그 다음에 단백질 식품 알레르기를 나타내는 물질은 히스타민이죠. 히스티딘이 탈탄산 반응 때가 히스타민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알레르기를 일으키게 된다. 이거는 바로 단백질 부패에서 생성되게 되겠고, 저온 보관 중에서 묵류 부패에 관여되는 미생물로 가장 어려운 것은 무엇인가 했을 때, 저온성은 슈도모나스입니다. 거의 냉동 식품에서 발견이 되고, 슈도모나스 플로레센스는 가장 분포가 높은 혼행성 부패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식품의 살충 살균뿐 아니라 발화 억제, 숙도 조절, 이렇게 이제 숙도 조절, 숙성을 조절하는 목적으로 사용되고, 열이 발생하지 않아 냉살균이라고 불리는 것. 살균이 꼭 열만 가해라는 게 아니라 비열 살균이라 해서 이 냉살균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열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경우는 건조, 염장, 방사선 조사, 훈연법, 자외선 조사법, 방사선 조사법이 되겠죠. 이 방사선 조사법, 방사선 동위원소를 사용해서 방사선 조사하는데, 방사선을 조사했다는 식품은 방사선 조사했는 표시에 이렇게 삼각 창 같은 거 있죠. 노란색 바탕에. 그러한 것들을 가공식품에는 꼭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방사선을 식품에 조사하면은 식품 원래 성질은 변화가 없고 살균 작용을 하고 또 살충 작용을 하고 발열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발화를 억제한다든가 해충을 제거한다든가 숙도를 지연시킨다든가 이런 그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방사선 조사법입니다. 자, 정답은 이렇게 섞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찾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다음 시간에 수업은 이제 시험 범위도 알려드리고 문제는 조금 짧게 풀도록 하겠습니다.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